지금부터 2023년도, 2022년도 홍범도 장군 순국 79주기 및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전승 100주년 기념 학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순국 79주기라고 돼 있는데 순국일이 10월 25일인데요. 원래는 해마다 그때를 즈음해서 열리는데 올해는 저희 행사가 많아가지고 11월로 연기해서 이제 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학술회의를 1, 2부로 나눠서 하고요. 1부는 간단한 세레모니를 하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2부는 잠시 뒤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홍범도 장군 학술회의가 1910년에 시작해서 올해 13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래됐고 또 기록하거나 정리하지 않으면 또 잊혀지는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올해 학술회의에서는 지난 13년간의 경과를 저희 황원섭 부의사장님께서 간단하게 경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본래 목소리가 안 좋기 때문에 이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회의를 하는데 이 경과보고라고 하는 게 아마 제가 학술회의 다니면서 이런 데 처음 해봅니다만 그동안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3년 동안 15년 동안 학술회의를 쭉 진행해왔는데 오늘 학술회의를 그래도 더 보람있게 맞이하기 위해서 그동안 했던 이걸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 그런 취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나중에 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는 2005년 2월 25일 날 창립총회를 통해서 햇빛을 보게 됐습니다. 창립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이종찬 전 국정원장님을 이사장으로 선출했고 실무를 맡은 책임자는 장의균 선생이 상임이사를 맡게 됐습니다. 사실은 몇 년 지나면서 이게 기념사업이 상당히 침체되고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서 2010년 7월 달에 다시 임원 개편해가지고 재편성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학술회의의 근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학술회의는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정관 제4조 4에 보면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 업적을 발굴하고 그 장군의 애국 사상을 연구하고 조명한다고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한 번씩 학술회의를 개최하면서 홍범도 장군의 생애와 독립운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홍범도 기념사업회를 출범할 때 그때 어떤 홍범도 장군에 대한 연구 실태가 어떠냐 하는 것을 간략하게 거기 기술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진영 논리가 상당히 첨예화됐습니다. 더군다나 6.25를 겪으면서 일단 반공이 이제 국시가 됐고 그러면서 홍범도 장군은 공산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해서 우리 장군에 대한 체계적인 그런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사실은 독립운동 업적을 독점하는 일부 세력의 음해 사실은 저희가 상당히 고전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1985년에 신용화라고 하는 아주 용기 있는 교수가 나오셔서 이번이 한국민족 독립운동사 연구라는 책에 독립군의 청산리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바로 이 논문을 통해서 최초로 청산리 전투에서의 홍범도 장군의 역할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청산 전투의 주역이 홍범도였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논문을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80년대 보면 84년 5년 해서 신동아에서 몇 번 또 다뤘고 또 그 신용화 교수가 다른 논문을 통해서 봉오동 전투의 그 상세한 이런 그 논문의 내용을 당국대학에서 발행한 동양학 연구소에서 발행한 동양학이라고 하는 거기 있습니다. 또 국내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연변의 김춘성 교수 한 분은 드렸습니다만 이분이 1991년도에 한 시포즘에서 홍범도 청산리 전투를 중심으로 한 홍범도 장군의 역할을 발표를 했는데 홍범도 장군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게 이제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고무성 교수 저쪽 러시아 쪽에서 고무성 교수가 홍범도 장군을 연구했고 또 레니비치에서 1965년서부터 69년까지 무려 124회에 걸쳐서 그 장편소설 홍범도를 김세인 작가가 연재했었습니다. 이게 1990년도 국내에서 출판됐죠. 역사소설, 역사기록소설 홍범도라고 해가지고 제3문학사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1990년 또 러시아하고 수교를 했고 92년에 중국하고 수교를 하면서 우리 학자들이 현지를 직접 방문하면서 왕래하면서 독립운동사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했습니다. 여기 지금 장소영 박사 나오고 있습니다. 장 박사님 1991년도 홍범도 일지를 통해 본 홍범도의 생애와 항일 무장투쟁이라고 하는 그 논문을 쓰셔서 이제 홍범도 장군을 부각하기 시작했고 1995년에는 우리 정신문화연구원에서 하는 한국독립운동사 자료집에 홍범도 편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념사업회가 생기면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연구가 아주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2005년 그 봉오동 대첩 기념 행사에서 이제 장세윤 박사께서 봉오동 전투 역사적 의미라고 하는 강연을 시작을 해서 2010년서부터 바로 금년까지 오늘 한 이것까지 다 포함됐습니다만 이 학술회의를 통해서 무려 40편의 논문이 발표가 됩니다. 이제 이 40편의 논문을 주제별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관련된 논문은 거기 10여 편 정도가 쭉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말씀드릴 거는 2014년도 청산리 전투에서 홍범도 장군의 역할이라고 하는 그 김상우 전 독립기념관장이 발표를 하셨는데 이 발표를 통해서 김상우 관장님이 그 홍범도 장군의 무장투쟁에 대해서 어떻게 왜곡을 했는가 하는 왜곡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의 역할을 얘기를 하려면 국내보다도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 어떤 자료나 그쪽에 학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2015년도에 윤상원 교수가 마침 그 러시아에서 공부하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러시아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봉오동 청산리전투에 대한 러시아의 평가 이런 걸 발표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우택 교수가 와서 중국에서의 그 연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봉오동 청산리전투에 대한 중국 측의 시각 그런 걸 하면서 홍범도 장군의 역할을 크게 부각을 시켰습니다. 무장투쟁과 홍범도 장군을 주제로 한 이것도 한 10여 편이 있는데 그 홍범도 장군을 얘기를 할 때 자꾸 사상적인 오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부탁을 해가지고 그 홍범도 장군의 어떤 이념적인 배경 이거를 김동환 박사라고 국악연구원에 계신 분입니다만 이제 그분을 통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홍범도 장군의 무장투쟁에 대해서
이거를 전략 전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 조금 더 보충해서 얘기하면 사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체계화 잘합니다. 뭐 보고인자이라고 그 월남 국가원장을 이런 친구들 이런 분들의 그 유격에 대해서도 잘합니다. 또 그 당시에 그 모태통의 어떤 유격전 전략 전술 이런 건 아는데 우리 홍범도는 몰라요. 그래서 뭔가 홍범도 장군의 유격전 전략 전술 이거를 좀 우리 학교에서 연구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해서 시도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때 서인한 인하대학교 겸임 교수인데 이분이 그 전략 전술을 한다고 그래서 전쟁 기념관에서 소개를 받아서 그걸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선 이분이 그 유격전에 대한 그런 논리적 배경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분들도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홍범도 장군의 문학 작품에 대해서 저희가 쭉 발표를 했었습니다. 우선 역사서 홍범도의 역사서는 윤상훈 교수가 했었고 그 다음에 희곡 홍범도의 역사 수행과 인문 형상화 양상 그래서 최영근 선생이 했었고 그 다음에 그 김세일의 그 소설 홍범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군산대학교 이제 이분은 문학하신 분인데 임현모라는 교수가 이걸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 그 적군 활동과 자유시 참변이 우리가 홍범도 장군하고 관련돼서 오해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러시아 자료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윤상훈 교수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유시 참전에 있어서 홍범도 장군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으로 해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제 입주와 카자흐스탄에서 정착 과정은 이분도 이제 러시아에서 공부하고 오신 모스크바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입니다만 동국대학교 원로교수에 있는 홍웅우 교수 그분이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발표 중에서 특이한 거는 강제 입주를 할 때 그 화물 열차가 중앙아시아에다가 우리 고려인들을 그냥 막 내려버리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날 발표에서 들어보니까 사실은 그 당시 러시아 정부에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준비가 워낙 우리 뭐 거의 한 18만 명 이렇게 하고 준비가 부족해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이분 발표를 통해서 러시아 정부에서도 지들끼리 뭐 하려고 노력을 했구나 하는 그런 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과 그 주변에 같이 싸웠던 이제 동지들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이웅수,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한창걸, 그 다음에 차보선에 대해서는 작년에 있었고, 또 작년에 최병준 이런 분들에 대해서 했었고, 바로 오늘은 그 대한국민사령관 안무의 생애와 항일운동, 항일무장투쟁에 대해서 이숙하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고 최진동의 이제 항일무장에 대해서는 김경준 선생이 발표를 하고 또 우리 독립군 참모를 했던 박경철의 그 항일무장 투쟁에 대해서는 도라지스라고 선생님께서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학술회의가 진행된 경과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거를 쭉 하는 과정에서 제가 몇 가지 지적할 거는 이 논문 발표 빈도를 보니까 누가 제가 이제 반병률 우리 아카데미 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 발표도 많이 했지만 토론도 하고 또 주제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했고 장세윤 박사가 또 가장 많이 발표를 하고 또 뭐 토론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고 이제 윤상훈 교수, 김주영
박사 독립기념관 이런 분들이 우리 홍범도 장군의 학문적 연구에 크게 기여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또 이 과정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참여해가지고 같이 발표하신 분들이 있는데, 김계란 선생이라든가 한 브라디슬라브 선생, 또 체육대 아까 말씀 교수, 또 최영근 선생, 또 맹고군이라고 흑룡강 선 밀산시 부시장 하시는 분인데, 사실은 이분한테 우리가 이제 홍범도 장군이 청산전투 끝난 다음에 이제 밀산에 모여서 이제 독립군단 같은 것도 합니다만 그런 얘기를 좀 들으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학자분이 아니라 조금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이 장관 우리가 그런 문제를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학술회의를 쭉 운영해 나가면서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을 몇 개를 했습니다. 우리 그 기념사 앞에서 홍범도 아카데미를 만들었는데 지난 6월 20일 발족을 했습니다. 이제 반병일 교수님이 이제 원장이 돼서 전문위원들 이렇게 모두 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그 아카데미가 활성화돼가지고 우리 독립운동에 대한 새로운 거를 좀 미진한 부분을 많이 발굴해서 연구를 해주시고, 또 연구뿐만 아니라 홍범도 장군에 대한 독립운동의 그 역할을 대중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앞으로 같이 좀 고민을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연구를 하면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외국에 있는 연구학자들하고 상호 왕래를 하면서 일종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서로 교류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아직도 국내에서 어떤 진영 논리라든지 정치적 입장 차이 때문에 입장 차이로 홍범도 장군의 사상적 입장을 음해하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요즘 뭐 팬덤 정치도 뭐 얘기하고 결사대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은 이 사람들이 자꾸 홍범도 장군을 음해하는 이게 도가 깊어지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게 발생을 하면 바로 즉각 대처하는 그게 필요하고, 또 우리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을 국민들한테 멀리 알리기 위해서 뭔가 TV 매체라든지 이런 활동에 더 관심을 뒀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과보고 만드시는 게 논문 쓰는 것보다 더 어려우셨습니다. 13년치 다 조사하시느라고. 그러면 이제 내빈 소개는 못하고 지나갔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념사업회 우원식 이사장님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음에 그 옆에 그 국가보훈처 서울보훈청장님 모셨습니다. 그 옆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셨는데 한 블라디 슬라바 선생님 오셨습니다. 오늘 발표자십니다. 이렇게 세 분만 소개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저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우원식 이사장님의 인사 한 말씀 있겠습니다. 네, 우원식 이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102주년 기념하는 학술회의를 이렇게 열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준비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해도 홍범도 장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기쁜 거는 홍범도 장군 돌아오시고 나서 그 홍범도 장군의 부인과 아들 두 분이 이제 다 독립유공자로 다 서원이 된 일도 매우 기쁜 일이고요. 저는 올해 카자흐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까지 포함해서 두 차례 방문을 했는데, 한 번은 한 카자흐스탄 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갔었고, 또 한 번은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우리 홍범도 장군
우리 회원들과 여러 회원들과 함께 같이 갔는데 두 번 다 아주 뜻깊은 방문을 했습니다. 처음 한 카자흐스탄 의원연맹 회장으로 갔을 때 들었던 얘기 중에 제가 잊지 못하는 얘기가 그것을 고려인들이 내가 대한민국을 모국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 군데에서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이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돼서 내 모국이 그래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두 번째는 고려인들을 대한민국에서 잊은 사람들로 생각하고 아주 먼 우리의 조국이라고 생각했는데 홍범도 장군 모시고 가는 거 보니까 국가가 예우를 다해서 특히 비행기가 우리 영공으로 들어왔을 때 전투기까지 쫙 도열해서 모시는 장면, 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실 때부터 연결식 할 때까지 그 행사 전체를 주관하시는 이런 걸 보면서 대한민국 우리의 모국이 우리 고려인들이 있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큰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그때 들었었는데 그것도 큰 감동이었고, 그때 이제 우즈베키스탄도 방문을 해서 우즈베키스탄의 여러 가지 자료 이런 것들도 보게 되고 그랬었고요.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우리 함께 홍범도 장군 기념사 앞에 이 자리에도 같이 가신 분들 여러분 계셨는데 모시고 올 때 그 고려인들한테 약속했던 거는 이것으로 모시고 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홍범도 장군이라고 하는 분을 이렇게 국내로 모시는 계기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고려인 사이에 더 가까운 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 후속 사업을 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크즈로르다 대학과 우리 과기대 사이에 서로 연결이 됐고요. 그 사이에 예산도 편성을 해서 그곳에 과를 더 확장하고, 그리고 우리 과기대와 학생 교류도 하고 학교 간의 교류를 확정지었고, 그리고 이 교육적 연결을 구체화시켰다는 그런 성과가 있었고, 또 하나는 크즈로르다라는 곳이 우리 고려인들이 농업을 확장시킨, 그러니까 농업의 그 위도를 올린 그런 고려인들의 성과가 있는데 크즈로르다가 농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라북도와 연결해서 농업교육을 더 하고 싶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전라북도 도지사의 초청장을 가지고 가서 그 연결을 구체화시킨 이런 등등의 성과, 그리고 홍범도 장군 노역 주변을 공헌화하는 그런 성과들을 가져가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홍범도 장군 모시고 간 것뿐 아니라 약속대로 고려인과 대한민국의 연결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하는구나, 그 약속을 지키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생기고 신뢰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는 곳마다 많은 고려인들이 크게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행사도 뜻있게 진행이 되고 이런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게 다 홍범도 장군과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또 그곳으로 강제 이주당한 홍범도의 친구들이 함께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큰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올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저로서도 잊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예산결산위원장 자격으로 전 국무위원이 있는 앞에서 제가 독립전쟁 기념공원을 이야기하면서 홍범도와 우리나라의 독립전쟁 역사를 한 10분 가까이 강의를 했습니다. 너무 잘 몰랐어요. 그래서 1907년에 군대 해산이 되고, 그래서 의병동이 아주 최고조에 이르고 또 탄압을 받으면서 연해주와 만주로 간 우리의 젊은이들이 독립전쟁을 임시정부가 선포하고 봉오동 청산리 전투를 이루면서 1945년 해방될 때까지 그때 우리 광복군과 OSS가 함께 국내 진복 작전을 펼치다가 해방이 돼서 뜻은 이루진 못했지만 그 기간 1907년 8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기간을 독립전쟁이라고 규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전쟁 과정에 쓰러져간 많은 홍범도와 홍범도의 친구들, 이태리엔 최진동, 안무, 한창걸, 최병준, 허근, 이병채, 박경철, 김가진, 유동열, 서일, 이상용, 이동희, 이동영, 김동삼, 그리고 의열단 이런 사람들 총 들고 싸운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나라가 진짜 독립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결정되어지는데 우리는 이 프랑스 레지스탕스보다 훨씬 큰 이 총 들고 싸운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정부에 이것을 다 땅속에 묻어버려서 정말 부끄러운 역사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독립전쟁 기념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국무위원 앞에서 역사를 하고 독립전쟁 기념공원을 만드는 그 용역비를 올해 편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편성하는 작업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해가는 것이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참으로 중요한 이 홍범도 장군과 그 친구들이라고 하는 결국 우리 독립전쟁의 역사를 밝혀나가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한 번 한 번 밝혀나가는 일일 텐데 이런 일들이 향후에는 그렇게 밝혀서 우리 이승욱 서울지방보훈청장과 함께 독립전쟁 기념공원을 만들어서 그곳에 다 모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앞으로 후대들이 우리에게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었고 우리의 힘으로 외세를 물리친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가 해야 될 일이다. 홍범도 장군을 잘 규명하고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일도 잘 밝히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그 사이에 있었던 힘을 합쳐서 싸우는 연대의 역사 그리고 많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쓰러져간 그런 사람들을 잘 밝히는 일이 우리 기념사업회가 해나가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토론회가 그 일을 해나가는데 큰 밑받침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토론 준비해 주시고 발제 준비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지방보훈청 이승우 청장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지방보훈청장 이승우입니다. 제가 오늘 축사를 하기에 앞서서 저도 보훈처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홍범도 장군님과 관련된 중요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본부에 담당 국장으로 있으면서 홍범도 장군님 유해봉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신문적인 업무를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품격을 선양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홍범도 장군님은 오늘 여기서 보시겠지만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의 전쟁 영웅이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 카자흐스탄의 고연사회 중심적인 구심점 역할을 하셨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점에는 한국과 카자흐스탄과의 어떤 우위에 또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하신 그런 공이 큰 분이고, 그 홍범도 장군님과 관련된 기념사업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또 카자흐스탄 정부와의 어떤 교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대를 할 수 있는 업무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제가 존경하는 우리 우원식 이사장님과 우리 홍범도 기념사업회 관계자분들의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국가보훈처 직원으로서 저도 조금 더 우리 홍범도 장군님의 어떤 공헌과 어떤 정신을 알리는데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 홍범도 장군님의 순국 79주기 주기 및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전승 102주년을 기념하여 조국 독립전쟁의 영웅이신
홍범도 장군님과 굳은 신념으로 함께하신 애국선열 세 분의 순간 삶을 조명하는 학술의 개최를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암흑의 시기에 희망의 등불이셨던 홍범도 장군님께 한없는 존경의 뜻을 바칩니다. 오늘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원식 여청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학술회의에서 홍범도와 그의 동지들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해 주실 여러 전문가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홍범도 장군님께서는 일제히 치하에서 국권 회복을 위하여 의병을 일으키고 거칠 것 없는 항일무력 투쟁으로 나르는 홍범도라고 불리셨던 민중의 영웅입니다. 또한 조국 독립이라는 일념하에 독립군 총사령관이셨던 장군님께서는 뛰어난 전략으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대성을 거두셨습니다. 병력과 무기의 열세를 극복하고 거둔 두 차례의 승리는 1945년 조국 독립을 이룩한 항일무장 독립운동사의 위대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홍범도 장군님과 오늘 우리가 이루어질 안모 선생님, 최정동 선생님, 박경철 선생님이 이룩하신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의 승리는 일제에 억압받던 조례의 나라 일어서름을 씻어내고 독립이라는 희망의 불씨를 피웠던 빛나는 성과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애국선열들의 삶과 위국헌신 정신을 회고하며 선열들께서 남기신 숭고한 가르침을 배우고 발전시켜 나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보훈 최서도 선열들께서 흘리신 피와 땀이 훗날 대한민국의 자긍심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영웅을 잊지 않는 인류 보훈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국을 위해 신명을 바치신 홍범도 장군님과 애국선열들께 존경의 마음을 바치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이사이시기도 하고 그 대전 지역구이신 황운하 의원님의 축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그 의정 관계로 불참하셔가지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료에 인사를 축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1부를 이걸로 마칠 텐데요. 마치 2부로 가는 사이에 기념 촬영하고 그 동생이 이제 한성골이고 그 밑에 셋째 동생이 이제 한 알렉산드르인데 한창골, 한성골, 한 알렉산드르. 이제 한 브라디슬라브 선생님은 지금 두 번째 한성골, 한창골 장군의 동생인 한성골의 이제 손자죠. 그러니까 한창골 장군하고 이 박형준 장군이 거기서 이제 한창골 장군을 총지휘하는 그 일종의 책임자라고 한다고 하면 박형준 장군이 그 밑에 실질적으로 부대를 지휘하는 그 대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강제주 당시에 이제 강제주에 돼가지고 쭉 이 연해주 지역에서 이제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 이제 여러 가지 교사로 이제 활동하시다가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주 당해서 거기서 67년까지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좀 묘한 게, 우리 지금 한 선생님이 얘기한 거지만 이제 발표에서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자세히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박형준 장군 누구하고 결혼한 그 폴란드 사다가 그 말년에 여기 이제 정순회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완용 박사님 프로에 나오지만은 그 최찬인 씨라고 작년에 우리 최병준 선생님이 한번 발표한 적 있잖아요. 여기 인성욱 박사가 발표했는데 그 최병준 선생의 아들입니다. 창의식 형식이죠. 여러분들 그 홍범도 장군이 그 자기 아들 홍영원을 맡길 때 맡아서 길러주는 사람이 최병준 선생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1919년에 이제 여러 가지 사고 때문에 이제 자결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같이 활동했던 최찬식이, 그 최찬식의 부인이 바로 이 박경재 선생하고 우즈베키스탄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 박경재 선생이 말년을 그 이제 최찬식, 그 최병준 선생의 아들인,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의 아들인 홍영원과 같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리고 나중에 빨치라는 그 지도자가 되는 그 최찬식 선생의 그 최찬식 선생이 돌아가지고 그 부인하고 이제 재혼하는 거죠. 그래서 말년을 지내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이 있는데 제가 얘기 길어졌습니다만 하여튼 이 세 분이 상당히 오늘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동안 잘 안 알려진 분. 물론 최진동 장군 경우는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안무 경우가 그 박정철 선생 같은 경우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되고 내년에도 기회가 좀 머릿속에 좀 약간 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내년에는 그 우리 홍범도 장군 작년에 유해봉환하면서 이제 그 고려 끄지로다에서 그 묘지를 쭉 처음부터 돌아가실 때부터 그 관리해서 그 우리가 작년에 하여튼 그 여기 그 안전하게 또 그 유해를 온전한 상태로 이렇게 모실 수 있도록 그 끄지로다 지역에서 묘역을 조성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그 부조상, 총동상을 만들고 있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인섭이라는 분하고 또 김국천 그 레닌기치 부주필했던 김국천 선생.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 잘 아는 그 홍범도 연극 홍범도 그러니까 전체 이름은 이제 의병 처음에 이름은 이제 의병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홍범도 연극 홍범도라는데 그거를 각본을 썼던 그 태장춘이라는 거예요. 태장춘 고려국장의 그 극작가 그 태장춘을 한번 다뤄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인섭, 김국천, 태장춘.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렇게 해서 하는 동지들 중요한 동지들이 좀 거론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학술회에서 이제 쟁점들이 많아요. 우리 정 선생님도 토론을 보시면 좀 재밌는 토론 그 주제를 제시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학술회의를 홍범도 장군과 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을 얘기할 때 보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제 일종의 소위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아마추어 역사학자들이나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 엄청나게 그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홍 장군의 그 유월병원에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좌우에서 위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제 비판들이 있고 있는데 그래서 그만큼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역사학자들이 전문적인 역사학자들의 역할이 크다. 역사학자들이 분명하게 그 해명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쟁점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줬고 의견도 통일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허점도 보이기 때문에 그런 허점들이 일반 대중들에게 전파될 때는 상당히 오해를 증폭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좀 더 이 구체적인 거 여러 주제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동안에 쟁점되는 부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토론하면서 우리가 확인할 거는 동의하는 거는 동의를 하고 좀 이견 있는 건 좀 더 연구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토론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방식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는 한 20분 정도 하면서 좀 얘기 드렸습니다. 20분 정도 하면서 이게 요점에 맞춰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발표자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하나는 홍범도 장군 그분의 이제 세 분의 삶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면 좋겠고 특히 그 삶을 소개하면서 홍범도 장군과의 관계를 주로 이제 강조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의 활동 과정에서 쟁점들이 있습니다. 공호동 전투나 청산 전투나 지금 러시아를 이동하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그 소비에트의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쟁점들과 관련된 걸 조금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발표가 이제 그 안무선 장군이고 두 번째가 이제 최진동, 그다음에 이제 박경철 이렇게 되겠는데 첫 번째 이수화 선생이 그 전에 2020년도에 이제 그 임시정부와 이제 북한도 지역의 독립군 그 통합 문제를 이제 다뤘는데 거기도 물론 여러 가지 새로운 얘기들 많고 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그거를 이제 보완하는 측면들이 있을 테고 그 보완되는 쟁점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좀 논의를 하면서 발표를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화 선생께서 좀 그거를 발표 시작해서 한 20분 정도 바로 정 선생의 토론을 좀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숙화입니다. 우선 대한국민군 사령관 안무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고 또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리는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대한국민군 사령관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대한국민회군이라고도 이제 많이 투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식 명칭은 대한국민군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무 장군은 한국 독립운동계에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1883년에 태어나서 대한제국 진위대 하사관 출신으로 성장을 하였고 독립운동에 투신한 이후로는 대한국민회 남부지방총회에서 경호대장으로 독립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한북로독군보 부관을 거쳐서 대한국민회의 국민군 사령관에 오르는 그런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족주의 계열에서 항일 무장 투쟁이 활발하던 1920년에 봉오동과 청산리 양 전투에서 참전을 해서 공을 세웠고요. 또 자유시 참배한 이후로는 고려공산당 중앙간부로도 활동을 하면서 공산주의 계열에서도 두드러진 역할을 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1924년에 일본 영사관 경찰과의 이제 총격전에서 이제 순국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러한 안무의 일생에 걸쳐서 가장 영향을 끼쳤던 인물 두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선 안무가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는 안무의 부친인 안수익이라고 하는 부친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독립운동계에 투신을 하면서 무장투쟁운동가로서 그리고 사령관으로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는 홍범도 장군과의 인연이 굉장히 밀접하고 또 홍범도 장군의 지휘를 받으면서 일부는 지휘를 받고 또 일부는 안무 장군의 독립적인 지휘관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했었던 그런 인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후손 일가들은 안무 화사관이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저희는 안무 장군이라고 이렇게 호칭하기도 하는데요. 아마도 이제 진위대의 안무 장군이 진위대에 있으면서 이제 화사관으로 퇴임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일가들은 안무에 대해서 이제 화사관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 것을 후손들의 기록에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안무에 관한 사료나 기록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다행히 선행연구에서 그동안의 독립부 통합운동에 관한 연구가 학계에서 상당히 진척을 보였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기존에 드러나지 않았었던 안무의 흔적들이 수면 위에 올랐기 때문에 이번 논문을 쓰면서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선 이 발표문에서 쟁점되는 부분은 기존의 안무 장군이 이제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 참전을 했는가, 봉오동 전투,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불참설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는 참전한 것으로 학계에서는 인정이 되었고요. 다만, 얼마 전에, 최근에 청산리 전투에 안무 장군이 불참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제기되어서, 거기에 관한 저는 이제 청산리 전투에도 참전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글을 쓰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령으로 이동하는 청산전투 이후에 러시아령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독립군 통합운동에서 국민군, 안무와 국민군의 참여에 대해서는 그리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대한 독립군단 마지막 통합에서 안무가 참여를 했다라고 저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고려공산당 활동에서 간도에 있었던 대한국민회가 공산주의 계열에서 활동을 같이 참여를 하면서 고려공산당 중령 총부로 활동한 그런 사실들도 보다 좀 더 세밀하게 밝혀내고자 합니다. 예, 우선 안무의 성장은 안무는 1883년 6월 29일에 함경북도 종성군 고읍면에서 안수익과 모친 조씨의 맏아들로 태어나게 되고요. 본명은 병호, 또 호는 청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독립군으로 활동하면서는 이제 안모라고 하는 이름을 주로 썼고요. 이 외에도 이제 안강, 안호, 이강이라고 하는 별칭도 일부 나타납니다. 형제 자매로는 칭누이에 이제 금순이 있고요. 이복 형제의 이제 긍설, 금용 등이 있습니다. 안무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항일 국민회군이라고 하는 체계에서 이제 선행연구에서는 활용을 많이 했었는데요. 안무 후손들의 그 기록이라든가 자술서 같은 내용과는 상당히 대치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 안무 장군의 가계와 성장 배경에 대한 내용들은 안무 후손들이 남긴 기록을 주로 참고를 했습니다. 안무의 부친은 우선 그 함경북도 변계 경무서 관리 출신으로 이 무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총순으로 역임을 하면서 간도 지역과 이제 무산 지역을 오가면서 활동을 했었던 그런 인물이고요.
아마 이제 안무장군 같은 경우 이런 부친의 영향을 받아서 진위대 대한제국 진위대에 입대를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진위대의 안무는 진위대 교령관으로 재임을 했는데요. 1904년에 이제 러일 전쟁 당시에 진위대 대한제국 진위대가 폐지가 되면서 안무도 이제 진위대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다가 1908년경에 한경북도에 있는 당시 이훈엽이라고 하는 이제 근대 지식가이자 항일 지사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설립한 한밀학교에서 6개월간 이제 사범 속성과를 이수를 하고 한밀학교에서 일정 기간 체육교사로 재직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되는 점은요, 한밀학교 출신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여기 한밀학교 출신들 보면 서일이라든가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일이라든가 현기준, 또 김병덕, 김학섭 이런 인물들이 다 대종교와 관련된 인물들이고 한밀학교 출신들이 이제 북로군정서, 그러니까 대한군정서죠. 북로군정서에서 활동을 한 반면에 안무 장군 같은 경우는 한밀학교에서 수학을 하고 또 거기서 체육교사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군정서, 북로군정서가 아닌 국민회에서 활동을 했었다는 점들은 일정한 이제 변별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아마 이러한 그 과정들이 안수익 그 부친의 영향을 받아서 대한군정서가 아닌 국민회 쪽에서 활동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기도 합니다. 안무 일가는 1910년 한일합방 되고 나서 이제 그해 겨울에 무산 대한지방인 그러니까 화령면의 개미동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했다가 거기서 이제 겨울 한철을 나고 개미동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화령면 덕화사 부동이라는 곳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부친 안수익과 함께 신흥학교라고 하는 근대식 학교 내지는 뭐 서당을 이제 좀 더 발전시킨 그런 신흥학교를 설립을 해서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고 교육 사업에 종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보더라도 안무가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된 경로는 한밀학교 출신들의 그러한 것과는 조금 차별적인 이런 측면으로 이제 보입니다. 세 번째로 안무 장군이 이제 국민회군에 어느 시기에 입회를 하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입회를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고, 또 본부에서 국민회 본부의 사령관으로 근무하기 전에 이미 화령현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 지방 이 지방회에서 이제 경호부장으로 활동을 하다가 국민회 본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아마도 이 대한국민회가 간민회와 이제 연계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안무의 일가도 대한국민회에 들어가기 전에 간민회에서 활동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살펴보기로는 간민회와 직접적인 관계성은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왜냐하면은 안수익이 당시에 강도 공교회에서 활동을 김정규를 이렇게 중심으로 하는 공교회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간민회와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은 조금 떨어진다라고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당시에 안무가 이 시기에 3.1운동 이전에 안무가 어떤 활동을 했었는가 하는 점에서는 명확한 기록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후손들의 기록을 살펴봤을 때 당시 안무가 용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명동학교라든가 당시에 그런 지사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들을 보게 되면 1919년 이전까지는 두드러진 활동은 하지는 않았지만 항일 의사들과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안무가 그러면 국민회의에 어떻게 가입을 하게 되었을까? 가입 동기는 무엇인가? 당시 김희영의 그 회상기를 보게 되면 1919년 8월 15일경 김희영을 중심으로 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홍범도 장군이 북한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국민회의에 이제 다수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국민회에 가기 전에 안모 일본을 보게 되면 어랑촌 전투 이후에 안모 국민군의 일부는 홍범도 부대에 합류를 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일부는 이제 국민군 안모가 인솔을 해서 다시 이제 화룡현에서 명월구 쪽으로 국민의 본부가 있는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요. 제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러시아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 러시아령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최진동 장군을 중심으로 하는 대한총군부 그리고 이제 홍범도와 이창천 그리고 광복회를 중심으로 하는 제2차 3단 통합이 이제 별도로 그러니까 최진동 장군이 대한총군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이제 연대를 이루게 되고요. 홍범도와 이창천 그리고 광복단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하나의 일련의 이제 3단 통합을 이루게 되었고 이 3단 통합이 홍범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3단 통합이 이만에서 이 밀산에서 집결을 해서 이만에 들어가기 전에 밀산에서 그 서일에 북로군 정서와 이 3단 연합과 이제 같이 이제 통합을 해서 1단에 대한 독립단을 이루기는 하지만 이 대한 독립단이 자유시로 들어가기 전에 해체가 되고 그래서 별개의 부대가 이제 자유시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약간의 이제 여기서 다른 측면에서 서일과 대한총군부 그러니까 최진동의 부대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연합을 이루게 되고 이 연합부대와 홍범도의 이제 3단 연합을 이룬 부대가 이만에서 통합을 이루게 되지만 이만에서 그 자유시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무장 해제를 요구하는 이 부분에서 북로군 정서에 이제 김자진을 중심으로 하는 김자진 또 나중소 이러한 일련의 그 부대들이 이제 무장 해제를 거부하게 되면서 자유시로 들어가게 되는 그 부대에서 이제 이탈을 하고 그러므로써 이제 대한 독립군단이 통합되지 못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이제 선행정부에서는 보았었는데요. 저는 여기서 조금 다른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요. 대한총군부 그러니까 밀산에 들어가기 전에 북로군 정서 서일과 그다음에 그 최진동의 대한총군부가 일단의 통합을 보았다. 그리고 이 통합된 부대가 밀산에서 홍범도 부대와 다시 결집을 해서 대한독립군단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통합을 보고 이 과정에서 마지막에 대한독립군단에서 안모가 통합을 같이 이제 통합에 참여를 했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자유시에 들어가기 전에는 말씀드린 대로 독립군단, 대한독립단이 다 해체되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러시아령으로 가는 과정에서 독립군단의 통합은 실패해주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안모는 국민의 지원을 받으면서 사령관으로 성장했지만 민당 중심의 국민회에서 안모의 모델은 구춘선이 아닌 홍범도였습니다. 홍범도가 안모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지만 안모를 독립적인 군 지휘관이자 동시에 자신과 함께 공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동반자로 여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모의 일생 동안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항일무장투쟁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시대의 흐름을 거역하지 않고 민족주의 항일운동에서 공산주의 항일운동으로 전환하였지만 안모의 본연은 무장투쟁가였습니다. 그는 2인자의 자리에서 벗어나 국민의 사령관으로 그리고 홍범도, 이청천, 최진동과 어깨를 같이 한 고려공산당 중앙간부였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2005년 6월 3, 4일 전으로 해가지고 오늘 이스카 선생이 발표를 한 안무장관 가족 가운데 제 동생 안금순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따님이 10길에 생존에 계시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그 안검순 여사의 딸 최명숙 여사를 2005년 2월 3, 4일쯤 만난 적이 있고 그때 인터뷰 내용을 찾아보니까 간단히 메모한 게 있어 참 옛날 기억을 떠올렸는데요. 그 어쨌든 그 만나본 기억으로는 최명숙 여사는 아주 그 가정이 한마디로 풍비박산이 났다. 독립운동 좋긴 한데 아주 가족들에는 아주 못할 일이었다. 그래서 그 최명숙 여사는 아주 집안이 많이 풍비박산이 돼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살면서 가족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신은 참 독립운동 한다고 예를 들면 안보선장도 많이 이랬었지만 당신은 너무나 가슴 맺힌 게 많다. 그러면서 참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독립운동 하느라고 다른 식구 다 잡아먹고 나라에 위해 희생했는데 뭔 소용이 있냐. 심지어는 뭐 독립전쟁은 일본 제국주의보다 더 나쁘다. 왜냐? 가족들이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제가 들으면서 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아실까. 참 속으로 좀 속이 쓰렸습니다만 하여간 그 정도로 이 안보장관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도 참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독립운동가들과 그 유족들, 그 주위분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치렀는지를 참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별로 안보장관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홍모대 장군을 그대로 가려가지고 사실 별 빛을 못 봤죠. 근데 오늘 이숙환의 발표를 통해서 이 안보장군의 빛을 보게 돼서 정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명이 한자가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된 건지 한자가 이 빛날 병은 뭘까고 이게 맞는지 아니면 일본 측 기록대로 자울병에 중국 호명호가 맞는지 한자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망 날짜는 제가 볼 때 9월 7일이 맞다고 보는데 유족들은 9월 6일에 처음 맞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9월 6일 사망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반백경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산리 전투 때 안무장군이 참여했느냐. 제가 볼 때는 일본 측 기록을 찾아보면은 안무장군이 그 북방도 기술고를 가가지고 그 이스카와 박사도 발표를 언급했습니다만은 그 무산 지역으로 진입하려고 한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데 홍범도 장군도 그 청산리 전투 당시에 북산 쪽으로 가가지고 기회가 되면은 무산 쪽으로 진입하려는 그런 기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본 측 기록을 보면은 안무 장군이 그 무산 건너편에서 활동했다는 기록이 인물을 봐서는 청산리 전투에 저는 아마 참가하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상하게도 홍범도 장군이 쓴 홍범도 장군 일지에는 안무 장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된다 생각하는데 홍범도 일지에는 그 봉동 청산리 전투 당시에 동옥골 최진동 진과 연합하여 이런 기록은 나오고 있는데 최진동 진과 연합해 싸웠던 기록은 나오는데 이상하게 안무 장군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얘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동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홍범도 아카데미 김경준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발표 주제를 맡고 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이 최진동이라는 인물 자체가 사실 홍범도 장군에 비해서 덜 알려진 건 사실이지만 또 그 전체적인 삶에 대해서는 이미 간략하게 정리한 연구들이 2006년에도 있었고 또 올해도 이제 장우순 박사님이 발표를 하신 게 있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걸 그냥 똑같이 요약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 구체적으로 이 파트를 나눠서 규명하는 게 더 이제 급선무가 아니겠는가. 이제 남은 과제는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최진동의 항일 무장 투쟁 그 중에서도 북한도 지역에서의 그 활동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최진동의 그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그런 삶이나 또 쟁점들이 도출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오동 전투는 대한등로독군부 및 신민단 등 북한도 지역에 산재한 여러 독립군 부대가 연합하여 벌인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최진동은 이러한 등로독군부의 수장으로서 봉오동 전투의 주역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중들에게는 봉오동 전투 이퀄 홍범도라는 인식이 지금까지도 고착화되어 있는 듯합니다. 2019년에 개봉한 영화 봉오동 전투에서도 홍범도 장군이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으로 이렇게 등장하면서 전투를 홍범도 장군 혼자서 지휘한 것처럼 묘사가 됐었습니다.
사실 이 봉오동 전투 당시 활약뿐만 아니라 이 최진동이라는 이름 자체가 홍범도에 비해서는 대중들에게 많이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 이 역사를 배우면서 봉오동 전투 홍범도, 청산리 전투 김자진 이런 공식으로만 배웠기 때문에 대학원에 들어오고 나서야 이제 최진동이라는 이름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학계에서조차 이런 최진동에 관한 연구 성과가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기존에 이제 봉오동 전투 및 홍범도에 대해서는 연구 성과가 꽤나 많이 축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진동에 관해서는 지금까지도 소논문 한 편 없는 실정입니다. 최진동에 관한 최초의 연구는 2006년에 그 연변 학자들에 의해서 발간된 최진동 장군이라는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최진동의 삶을 전기 형식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출생과 성장 배경, 그리고 말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최진동의 삶을 가장 자세히 다룬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진동 중심의 서술로 인해서 오히려 그의 역할이 너무 가장 소설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책에서 언급되고 있는 최진동의 이 공적이나 활동에 대해서 보다 엄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최근 이제 최진동에 관한 연구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최진동에 관한 연구가 진척을 이루고 있지만 이 자료의 한계로 인해서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국무 독공부의 수장이었고 1920년 전후 두만강 일대에서 줄기차게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했던 주역 중 한 명이었던 만큼 그의 삶과 민족운동을 상세하게 규명하려는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생과 성장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진동은 1883년 함경북도 온성군 영화면에서 최우삼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부친 최우삼은 어린 최진동에게 나라와 민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는데 특히 최진동이 태어난 함경도 북방에서 활약했던 윤관, 김종서, 남이 등 역대 명장들의 무용담을 들려주면서 아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최진동이 독립군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부친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1860년대 이후 함경도와 평안도 일대에서는 삼정의 문란 등으로 고통받던 백성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서 청나라로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아래 1884년 무렵 최우삼 일가도 두만강을 건너서 북간도로 이주하여 연길 북자가에 정착했습니다. 이때 동남로 변무공서 왕청현 도찰이라는 중국 관직에 취직한 최우삼은 봉오동 일대의 미 개간지를 사들여서 가산을 늘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편 장남이었던 최진동을 점산우, 중국인 대지주를 의미합니다. 점산우인 허춘빈의 양자로 보냈습니다. 이 조선말과 중국말의 능통한 최진동은 왕청현 공서 토지간의 눈에 띄어서 통역으로 발탁됐는데 이때부터 간도로 이주해온 조선인 농민들이 중국인 지주의 땅을 소작하거나 토지를 구입할 때 중개인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북간도 한인사회에서 영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일제의 기록을 보면 최진동은 러시아로 건너간 뒤에도 지속적으로 무장 투쟁을 추진했고 근거지인 북간도로 귀환한 후에도 재기를 모색하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926년 중국 감옥에서 석방된 뒤 그의 행보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만큼 이런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최진동의 선거 활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가 좀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쓰진 않았는데 이 최진동의 사상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최진동의 그 산행 연구들을 보면 굉장한 민족주의자로서 아들이 공산주의에 투신하기 때문에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굉장히 질책을 했고 여기에 충격을 받은 아들이 이제 병을 얻어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홍범도 장군과 함께 러시아에서 이제 공산당 활동을 했었고 이 중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이 적기단을 조직하고 이 공산주의 선전 활동을 했었는데 과연 이 최진동의 사상이 공산주의적 성격이 있었는가, 완벽한 민족주의자였는가 이런 것을 규명하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진 몇 장을 준비하는데 네,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북봉오동에 있던 최진동의 집터라고 합니다. 네, 다음. 이것도 이제 최진동의 집터라고 하고요. 이건 도문에 있던 최진동의 집이라고 합니다. 네, 이 같은 집인데요. 이제 양철 지붕으로 돼 있었다 이렇게. 이게 그 위친왕이 최진동한테 써준 휘호라고 합니다. 이게 책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옆에 보면 낙관 위에 그 추남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위친왕의 호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최인국이 이제 최진동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수덕이의, 그래서 덕을 닦아서 위를 세워라. 이렇게 최인국이 태어났을 때 축하의 뜻으로 위친왕이 선물해줬다고 합니다. 이것이 위친왕과 이 최진동의 교류의 하나의 증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이 사진은 되게 유명한데 이제 반병훈 교수님께서 직접 발굴하신 사진이죠. 여기 홍범도 장군 옆에 이제 최진동 장군입니다.
길을 잡고 당당한 그 카리스마. 예, 이건 이제 영상에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 자막에 달려 있다시피 홍범도 장군 뒤에 최진동 장군입니다. 이제 원동민족 대표에 참석했을 때 모습입니다. 끝났나요? 예,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주미라고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가 김경국 선생님의 토론을 맡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대다수의 이제 학자들이 이제 우리가 그 과거 100년 전의 역사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결과론적인 인식을 많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100년 전의 역사 안에서는 독립을 위한 그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고 그걸 이제 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사실 이제 최진동 봉오동 같은 제가 죄송한데 여기서 장군이나 이런 호칭들 존칭하는 삭제 그게 약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써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봉오동 저주지에서 한참 올라가야지 그 봉오골, 그 하촌, 중촌, 상촌이 나오는데 사실 가면은 사실 저도 그건 인정해요. 여기 정말 안락하다. 그리고 여기 천연의 요새이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입구는 좁지만 들어가면 이렇게 분지처럼 펼쳐지거든요. 그리고 그 봉오동 자체가 가면 계속 유님의 지대를 보면 그 넓은 분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나지막히 완만해요. 거기다가 이제 그 가서 보면 상촌 같은 경우에 제가 갔을 때 보니까 그때 당시 뭐 농사를 짓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제 농사 흔적들이 여실하게 있고 그 눈을 댔던 물의 어떤 저수 시설도 있고 밭의 흔적들도 있고 그때 갔을 때도 이제 옆에서 그 중국 농부가 소를 끌고 농사를 짓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진동 그분이 정말 살기 좋은 땅을 보는 거죠. 그 일대에서 되게 살기 좋은 땅을 보는 거고 그 살기 좋은 땅이기 때문에 농사도 잘 되고 또 사람들도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가 다른 지역보다는 풍족했을 거고 그 가운데서 그 지적인 이점, 뭐 교통의 요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이 지역이 이제 그 지역의 또 교통의 중심이거든요. 가서 보면 도문도 가깝고 특히 이제 연변과 중간점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돌아가면 곧바로 그 러시아로 넘어가는 어떤 교통의 요지가 있는데 그런 점을 봤을 때 여러 조건들이 독립군 기지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의 주요 어떻게 보면 중심 거점이 되는 데 있어서 된 거지. 사실 최진동 그분 일가가 애초부터 그 독립군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염두에 두고 그 땅을 매입한 건 아닌 거죠. 당시 답사 갔을 때 그 허영길 그 연변 그 역사학자 그분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기 조선족들 사는 여기 연변에서 조선족보다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생활력이 강한 사람들이 누군지 알고 그래가지고 제가 글쎄요 조선족보다 더 있나 했더니 중국인 한쪽이라는 거여서 왜 그 말을 하냐 했더니 중국인 한쪽들 같은 경우는 정말 황량한 곳에 들어가서 물을 10리, 20리에 가서 길어온다 할지라도 그 지역을 점유하고 그 지역을 개척하는 기질이 있는데 조선족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조선족은 반드시 살기 좋은 땅, 아니 물이 있어야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주식이 쌓이다 보니까 그런 조건을 겸비한 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명동청도 가보면은 연변에서 명동청 그 용정 쪽 가보면 갈 때는 이렇게 막 그 산길을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어떻게 살아서 막상 딱 윤동주 생가는 그 아래 내려가면 드넓은 벌판이 펼쳐지고 물길이 있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결과론적 해석을 좀 지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최진동 연구에 관련해서 규명될 부분이 많은데 바로 이 말년에 이런 활동상들인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최진동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그때 했던 선택을 과연 우리는 역사 안에서 어떻게 품어낼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 최진동 전생에 놓고 보면은 최진동 그분이 한 57, 58세인가요? 그때 사망하셨기 때문에 대략 한 15년 기간 동안의 일이거든요. 왜냐면 26년에 이제 체포돼서 나온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행보가 달라지게 되는데 대략 한 14, 15년경의 어떤 그 최진동의 어떤 행보를 그 이전에 했던 그 항일 독립무장 운동에 비해서 어떻게 평가했을까 그 기준점에 대해서는 어떤 세계사 속에서는 나름대로의 그분의 선택을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역사를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우리가 과거 역사 안에서 되게 안 좋은 역사를 바라볼 때는 사실 그 역사를 소환할 때는 사실 특히 이제 저희 같은 역사학자도 가슴이 아픈데 가족들 입장에서 사실 가슴이 아프고 막막한 건 사실이거든요. 답답한 건 사실인데 사실 우리가 냉철할 때 냉철하고 있는 그들의 어떤 역사를 봐야지만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던 간에 그 사람의 세계가 아주 돋보이고 빛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표자님께서 좀 왜냐하면 똑같은 사료상의 어떤 기록을 가지고 한쪽은 그렇게 쓰고 또 이쪽은 이렇게 썼기 때문에 결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Где бы мне еще можно найти материалы? 14페이지 보세요. 14페이지. 여기 같이 보시면 됩니다. Где бы мне еще можно найти материалы о борцах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Кореи, о соратниках Хан Чон-Голя? Ведь я находился в Ташкенте, а события происходил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 тогда пришла робкая подсказка обратиться в Ташкентский областной архив, где хранятся дела пенсионеров республиканского значения с их автобиографиями и различными документами, подтверждающие статус для получения повышенной пенсии. И произошло чудо. По-другому не могу объяснить произошедшее. Среди дел многих достойных людей встретил дело номер 228 по Генчера. Когда открыл дело, когда понял, что передо мной дело соратника Хан Чон-Гера, мое дыхание перехватило. Столь велико было волнение. Среди документов хранилась автобиография, из которой узнал. Пак Генчер родился 14 марта 1885 года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В 1909 году окончил корейскую среднюю школу. С 1910 года, с момента аннексии Кореи и Японии, встал на путь борьбы с японскими захватчиками, организуя борьбу корейской молодежи. С усилением карательных действий японской военщины и провокаций со стороны изменников вынужден был эмигрировать в Манчжурию, затем в Россию, в Никольск, Уссурийск, где царские власти в угоду японским требованиям также запрещали антияпонские преступ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условиях подполья в 1913 году под видом школы рабочей молодежи по ночам продолжал антияпонскую пропаганду среди корейской молодежи. В 1917 году переехал во Владивосток. В 1919 году, после Первомартовского восстания в Корее, по Русскому Приморью прокатилась волна манифестаций и митингов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в поддержку вооруженной борьбы против японцев. С этого момента Пак Генчер поступил в знаменитый отряд генерала Хон Бонда в качестве начальника штаба и участвовал в боях в районе Хунчона и Тюмень-Ула против японских карательных войск. В ноябре 1920 года теснимые японцами корейские партизанские отряды перешли на территорию России. При переходе Пак Генчер расстался с генералом Хон Бондом и с частью отряда направился в Южное Приморье, в Анучино, где дислоцировался отряд Хан Чон-Гера. В деле Пак Генчера оказалась и фотография Пак Генчера из его партизанской книжки, откуда мне стал известен его образ. Среди документов, представленных Пак Генчером для получения пенсии, нашел совершенно уникальный документ. Приказ членов Реввоенсовета Хан Чон-Гера и Цой Харима, командиру первого батальона корейских революционных войск товарищу Пак Генчеру. Документ вызвал во мне неописуемое чувство соприкосновения с историей, к тому же увидел автограф Пак Генчера. Как реликвию, как память о партизанских годах, как символ верности данному слову, Пак Генчер всю свою жизнь хранил и велел последний приказ своего командира. Далее по документу трудовой список узнал, что Пак Генчер в 1931 году поступил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на естественный факультет. И как бывший партизан получал повышенную стипендию. По окончании института в 1935 году был направлен директором школы
номер 22 Черниговского района ДВК. В октябре 1937 года был уволен из школы в связи с выселением в Казахстан. В конце 1937 года приступил к работе учителем химии и биологии уже в Узбекистане, в средней школе номер 23 Среднечерчигского района Ташкентской области. В июле 1939 года Пак Генчар уволился по собственному желанию из школы номер 23 в связи с ликвидацией школ с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обучения. В том же 1939 году Пак Генчар был принят в колхоз «Новый путь» Среднечерчигского района садовником и проработал до 1950 года, пока преклонный возраст и болезни не позволили продолжить работать. Пак Генчар работал до самой последней возможности, потому что являлся кормильцем себя и жены Пак Сунай, 1891 года рождения. Потомства они не имели. Скончался Пак Генчар в 1967 году, ни разу не отмеченный, без малейшей оценки его заслуг перед Советской Россией. И памяти героя, жившего среди нас, посвятившего свою жизнь борьбе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Родины, посвятил запоздалую статью. После публикации статьи на сайте Комиссара через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получил письмо от Тен Евгении Георгиевны, которая утверждала, что Пак Генчар был женат на ее бабушке Пак Сунай, вдове Цой Чан Сика, от которого было 3 детей. А в их совместном браке родился 1 ребенок, который умер в младенческом возрасте. Также Тен Евгения поведала, что Пак Генчар после смерти жены, то есть бабушки Тен Евгении, жил в их доме. То есть мое предположение, что наш герой ушел из жизни в полном забвении и одиночестве, оказались неверны. Пак Генчар достойно и в заботе окружающих приемных детей ушел из жизни. Похоронен на сельском кладбище колхоза «Предотдел». В 2019 году Тен Евгения установила новый памятник на могиле Пак Генчара. И относительно недавно я узнал, что Пак Генчар в 2013 году награжден Высшим орден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за заслуги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государства. Еще штрих. Тен Евгения после публикации статьи о Пак Генчаре на сайте Комиссара выпустил небольшую брошюру о Пак Генчаре, Пак Сунай, Цой Чан Сике и своей родне. После чего обнаружилось, что Цой Чан Сик является героем Кореи с 2006 года. И 17 июня 2014 года Тен Евгения получила на хранение орден за заслуги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государства награду Цой Чан Сика. Ну, как бы такая вот невероятная история после опубликования статьи. И в завершении важно. По фотографии партизанского отряда Ханчангера. В деле Пак Генчара было упоминание о том, что самой большой наградой для героя была статья в газете «Авангард» о боях за Ольгу. Думаю, что в этой фразе как раз таки кроется то, о чем хочу сказать. Ведь с Пак Генчаром встречался исследователь, журналист Бабичев, который представлял газету «Авангард», «Синбон» и опубликовал статью с фотографией. И смею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на фотографии изображен батальон Пак Генчара, а сам герой изображен в середине на переднем плане.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Нет? Нет. Фотография отряда. 거기 언덕에 있는 부대 사진. 언덕에 여러 명 찍은 사진이 있을까요? 마지막 사진. Последняя фотография. Значит, вопрос об этой фотографии. Это очень известная фотография. 이 사진은 여러분들 많이 봤던 사진일 거고요. И когда я первый раз увидел эту фотографию, там была подпись, что это отряд Ханчангер. 맨 처음에 이 사진을 봤을 때 밑에 표시가 있었어요. 한창걸의 부대라고.
Ну и как бы я с этой мыслью жил. 그래가지고 한창골 부대라고 알고 있으면서 그 머릿속에 그걸 둬가지고 그 살아왔는데 일정한 기간을 Практически до самого последнего времени, но так как я писал и о Пагинчаре, я видел исторические документы, видел его отношение к своей истории. Эта фотография, она из газеты «Синбон». 그래서 이제 그 박경철의 이제 그 스토리를 캐릭터 그다음에 여러 서류를 보면서 이렇게 알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 사진이 그냥 한창거의 부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생각이 어느 때 들은 거예요. 어느 정도 박경철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 사진은 그 아방가르드 선봉 신문 그 레닌 기치 전에 거기에 찍힌 사진이에요. И в автобиографии или там где-то в документах о Пагинчаре было написано, что статья о боях за Ольгу – это самая большая награда была для Пагинчаре.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에 잡혀로 썼던 거라든지 어디에든지 자기가 어디에서 봤는데 가장 이 사람은 이제 막 자기가 영웅이라고 이렇게 막 떠들면서 다니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옆에서 영웅이라고 이렇게 띄워줘야 되는 건데 그게 없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상황을 아시겠지만 홍범도 장군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쓴 거는 선봉신문에 자기 업적, 자기 공을 표시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훈장이었다는 거. Значит, у Хан Чанголя на тот период, я думаю, что это 22 год, вот таких батальонов было 3. Кроме 3 основных батальонов были еще другие подразделения. 지금 이 부대를 한번 보시면 이런 규모로 한창걸 총 부대는 이런 부대가 한 3개 정도,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그 작은 이런 서포트 부대들 하나, 2개 더 있었대요. И когда я прочитал, что это фотография из газеты «Синбон», я как-то внутренне почувствовал, что это, наверное, фотография батальона Пагинчара. И лет 10 тому назад профессор Пан Бендрюль меня спрашивает, а Пагинчар тут есть или нет? 그래가지고 그 지금은 왜 이 추측을 했냐면 여러 가지 서류들 계속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면서 근데 이 많이 알려져 있는 사진은 이제 박경철의 이제 부대라고 이제 어떤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른 거예요. 그 다음에 10년 전에 그 우리 반 교수님이 물어봤을 때 그 여기 이제 박경철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있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Я тогда сказал, что я не знаю. 그때는 이제 모르겠다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답변을 했지만 Но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прихожу к выводу, что вот этот человек посередине. 그 가운데 지금 보여주는 분 있잖아요. Что это Пагинчар. Потому что, во-первых, у Пагинчара были такие выдающиеся усы.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여러 사진들 많이 봤잖아요 그분의. 근데 이제 코쇼 이런 거 그 여기는 잘 안 보이지만 근데 자기 머릿속에는 다른 사진들도 있으니까 이 사람이 박경철이라는 것이 거의 맞다라는 생각이에요. Ну, это мое предположение, но 근데 이제 확실히 100%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 추측이죠. я как бы убежден в этом. 근데 자기는 확신을 한다. Есть еще 2 фотографии, но с изображением Пагинчара, это из партизанской книжки. И 아까 거기 이제 그 박경철의 큰 사진 있잖아요. не как один. И пусть попросит это, там есть общая фотография.
общая фотография. 네, 보고, 네. 네. Игорь, 아, 밑에 거. а? 거기도 박경철이 있구나. 거기도 и Погенчер. Игорь Орсу. 그러네. 얼굴이 확실하네, 그러면. 응? 네, 얼굴이 닮았네. 아까 그 독사진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진들 몇 개를 보면서 아, 이 분이 그분이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머릿속에는 비교 영상들이 있으니까. 이 사진은 어떤 때 사진이에요? Это фотография А чего? это, наверное, где-то 35-36 год, когда он работал директором школы в Черниговском районе. 35, 36년도에 그때 학교 그 원장이었잖아요. Это конференция, это учитель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교장인데 그 교사를 했던 어떤 컨퍼런스 교사님이랑 Ну, вот такой мой ответ. 이런 а вот этот из-за чего они расстались, Хонбомдо и Пакинчер, почему? Этого я не знаю. 그건 진짜로 모르겠어요. Ну, просто думаю, что в 2020 году, когда они пришли в Россию, ну, было все равно трудно, ну, с таким большим отрядом идти в одно направление. Они решили разделиться. Хонбомдо ушел свободный, а Пагинчер пошел, это, 이건 이제 자기도 추측인데 그 부대가 컸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도에서 넘어와서 그런 커다란 부대로 어디 이제 그 움직이는 것도 좀 문제가 될 거니까 아마 그 홍범도 부대는 그 자유시위 쪽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박경철 부대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그 파티잔 수창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Но еще что я могу сказать, когда вот Пагинчер и Ханчангу соединились, они больше никогда не расставались, они вплоть до конца войны были всегда вместе.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한창걸 아까 물어봤잖아요. 왜 이제 이걸 했는지. 근데 또 이제 박경철이랑 한창걸이랑 만나고 나서 끝까지 전체 끝까지 이별하지는 않았대요. 둘이서 아주 끈끈하게 같이 지냈대요. 다르진 않고. Вот такой характер. 이런 그 다른 사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 홍범도 이후에 다른 거. он спрашивает еще какие-то вот по фотографиям у вас есть какие-то эти комментарии? 거기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가져오신. Ну, давайте сначала. 쭉쭉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박경철 그다음에 Вот это, значит, фотография Пагинчера. 이 박경철의 사진은요. Это первая фотография, когда я увидел его образ. 자기가 이제 그 조사를 하면서 박경철의 모습을 이 사진을 첫 번째로 이 사진을 통해서 봤어요. Здесь он, видите, уже не молодой. Я 여기 думаю, что 보시면 벌써 나이 좀 어느 정도 들어서 я думаю, что 나온 это 사진이고요. где-то 35-й год. Вот участников, 35년도 그 정도 1935년도쯤 사진인 것 같아요. участникам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давали партизанскую книжку о том, что они были партизанами. 내전 참가했던 분들한테 국가에서 파티잔의 이제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아니 번역문에 제가 빨치산 수첩이라고 수첩, 돼 있는 그게 이제 작은 수첩 형태로 신분증 비슷하게 이제 신분증 제시되고 같은 거기에 증명서 이제 같은 거. 빨치산 출신이라는 것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증도서 예 그런 걸 했던 거죠. Вот такая фотография. Эта фотография была тоже в деле Пагинчера. И, ну, это Ханчанголь. Ну, я думаю, что это где-то 22-й год. 큰할아버지. 예, 여기는 이제 한 22년도쯤 사진일 거예요. 그래서 정확 기준인지 모르지만 우리 저 한 드미트리 선생이 한창걸 선생 후예고 지금 여기 저 블라디슬라우 선생은 한 동생인 한성걸 선생 후예가 되는 겁니다. 38년에 여기는 이제 스탈린 때 처형당합니다. 한창걸 잡혀가지고 선생. 한정은 선생은 38년에 처형당해요. 그렇죠. 스탈린 대수정기에 스탈린 처형이 되죠. Но, к сожалению, у Ханчанголя нет прямых потомков, потому что у него сын, он умер в 12-летнем возрасте,
а дочка в 1937 году пропала без вести. После ареста отца и матери дочка просто потерялась. Мы до сих пор не знаем ее судьбу. 한창걸 가족의 이제 아주 스토리가 슬픈 스토리가 뭐냐면 이제 스탈린 시대 때 이제 잡혀갔을 거 아니야? 37년도에. 그래가지고 원래 아들은 12살 때 이제 돌아가고 딸내미가 그때 가족 다 채용됐을 때 이제 그 딸내미가 없어진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가족이랑 떨어져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한창걸의 그 딸내미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가족처럼. 한 선생님이 브라치아 한이라는 글을 써서 그게 이제 고려 사람 사이트에 기재된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한 10여 년 전에 쓰신 건데 그거를 우리 여기 이제 동네에서 같이 일한 한희정 선생 잠깐 일어나 보세요. 한희정 선생이 제가 브라치아 한을 번역을 해서 독립기념관에서 나온 그 스탈린 시대의 한인 희생자들이라는 그 자료집에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창걸, 한성걸, 동생인 한 알렉산드르 이들 집안에 대한 어떤 그 정보는 거기에 있으니까 한번 공부하시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서 이제 우리 저분도 이제 그 한씨인데 한희정 선생이 나를 꽤 역할을 한 박사님 네. 본관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다음 거. 네. Да, вот эта фотография Погенчера. 예, Но- 사진은 저 박경철. Но я должен признаться, что это не та автобиография, которую я видел. Это другая автобиография. 근데 자기가 이제 그 봤던 이 자필 저기 인생 설문서가 아니고 조금 다른 거예요. 요것이 제가 이제 그 발표문에서는 그 토론문에 쓰는 거 주달고 일하고 이제 그 토론 내용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이 바로 그걸 번역한 게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박경철이 내가 이제 어디서 뭘 했다고 하는 거, 뭐 그런 내용이 거기 번역되어 있는 겁니다. 한 페이지가 더 있는데. Вот здесь он пишет, что здесь есть о том, что он воевал с Хонбондом. 거기가 이제 홍범도랑 같이 그 전쟁터에서 같이 이제 했다라는 자기 자필적인 나오는구나 거기. 그러니까 이제 1918년도에 홍범도가 수입현 지구에서 빨치산 부대를 조직했다 하는 내용이 여기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 토론문에 보면 거기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Вот здесь, видите, в двух строчках. 네.